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제 특검에서 또 잘 정리를 해줘서 이제 꼼꼼하신 시민분들이면 이제 직접 이거 그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이제 보시면 또 뭐 잘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탄핵도 이제 기일이 이제 끝났고 이제 특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이제 이것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 모든 시작들이 과연 어떻게 발생했는 건지를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은 다음 주가 그 이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전에 정리하는 방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쉽게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저희 오늘 잡담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핵심 인물은 둘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그 핵심 인물에 약간 비켜있는 정윤회라는 사나이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세대 분들은 또, 최순실이 누구일까? 최태민의 딸이라고 하는데, 최태민은 또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재밌는 옛날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들 뭐 박근혜 하면 이제 누구의 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죠. 첫째 딸. 그리고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뭐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이비 종교 목사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처음에 알게 된 게 한 1975년 무렵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행사 도중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쯤에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이제 딸,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만나게 됐고, 친하게 됐고, 또 박근혜는 당시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는 최태민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사처럼 들리는 얘기로는 둘이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서진들이 박근혜와 최태민을 떼어놓아야 된다. 자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빌미로 해서 자꾸 이권에 개입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뭐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딸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통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비밀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사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이 최순실은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인 거죠. 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인이 6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순실은 그 5번째 부인의 딸이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이제 최태민이 특별히 좀 최순실을 많이 아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총애를 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박근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전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주 오래된 지인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둘이 찍었던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도 언론에 가끔 나와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둘은 그런 사이였고, 정윤회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잖아요. 정윤회는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남편도 두 번째 남편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재혼을 한 상태에서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분이 예전에 80년대 초에 첫 번째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의혹을 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실제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 청와대 직원은 현재 뭐 휴직, 퇴사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90년대 이제 중반에 정윤회 씨와 다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에 딸이 하나 생기는데 그 딸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유라 씨입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과 정윤회가 2014년에 이혼을 해요. 뭐 이혼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혼한 시기가 좀 특이하죠. 2014년 3월쯤에 이제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정윤회 문건이 나와서 좀 시끌시끌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들은 다 비밀로 붙인다 이런 특이한 이혼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장인물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회와 최순실과 박근혜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니냐, 뭐 특별한 관계가 뭐가 있었냐에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경재단 사건이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유경수 이 두 분이 만들었던 재단인데 그 유경재단의 분쟁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박근혜의 편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윤회와 최순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박근혜 측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 알려진 것일 뿐이지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히 뿌리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순실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덧붙일 이야기가 굳이 있다면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79년도에 이제 그 김재규 씨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님이 다 총 맞아 죽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그 이례적이라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더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허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아직도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정도의 30대 정도에 있던 그리고 이제 쭉 구중궁궐에서만 자랐던 박근혜라는 한 젊은 여성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허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과정에서 결국 이 그 최태민 그 뭐 정확히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집안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많은 것들을 믿고 맡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 쭉 이제 이동안에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어떻게 엮이게 됐는가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최태민 씨의 이제 딸이 그 최순실 씨 말고 그 언니가 최순득 씨가 또 있었는데 최순득 씨의 이제 그 딸이 장시호 이 분이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장시호와 정유라는 사촌 언니 동생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장시호 씨가 또 이제 역시 그 굉장히 많은 걸 가담을 했는데 이 장시호 씨가 이제 이번 특검에서 또 굉장히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제 수사의 고리가 많이 풀렸다는 게 이제 언론에서 잘 주지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뀌고 그 최순득 씨라는 분도 상당히 이제 그 뭘까 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하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관여를 한 것이 없고 지금은 이제 주된 핵심 인물은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됐던 것들에 사실 정윤회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윤회 씨는 굉장히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고 아마 2002년인가 이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이권에도 개입을 했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박지만과 최고 권력을 다투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혼 이후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급부상을 한 것 같고 정윤회는 뒤로 물러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최순실만 이렇게 나쁜 짓 했냐? 정윤회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게이트에 일어난 어떤 구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근데 그 제가 TV를 보니까 그 JTBC에서 하는 스포트라이트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조순재 씨라는 분의 아드님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 주장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최태민 목사의 그 5번째 부인이 임선희 씨라는 분인데 이제 임선희 씨 분 딸이 이제 최순실 최순득이고 근데 이제 임선희 씨도 재혼이었고 임선희 씨가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조순재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녹취록을 이제 2007년 대선 당시에 싹 한번 풀어서 이제 여의도에서 한번 난리가 났다가 이제 그냥 사라지고 2007년 대선 당시인가요? 그 2012년 대선 당시인가 조순재 씨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조순재 씨 아드님이 지금 이제 비망록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제 보도가 났는데 거기에 얘기에 따르면 그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9년, 80년에 쫓겨나고 나서 그 뒤에 많은 일들을 이제 임선희 씨가 또 했던 것 같더라고요. 최태민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조순재라는 분과 최순실, 최순득은 동복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른데 이제 어머니는 같은 이제 그런 사이라고 이제 알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은밀한 이권들이 이제 유경재단이라든가 정수장학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쭉 굴레를 이제 계속 되어 왔고 결국은 이제 이 살아남은 자들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국정을 농단하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이 게이트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이제 굴러온 이제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 또 빠져 있는 중요한 조연이 있죠. 국정원. 지금 사실 뭐 수사나 뭐 현재 탄핵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의 개입 또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근거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긴 했고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 뭐 사찰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어서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나면서 계속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봐야죠 국정원도. 그래서 이제 국정원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이제 네. 무서우세요? 네, 그럼요. 민변 내 국정원으로 알려진 아닙니다. 국정원을 무서워하시다니. 네, 국정원 얘기 잘 모르겠고 저기 뭐 하나 제가 아까 얘기 빼먹은 게 있어서 오늘 그 특검 수사 발표 자료 보면 최순실 일가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확인된 재산이 이제 2,730억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 이제 2,730억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땅한 그 최순실 씨가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제 몇 가지 학원들을 했고 뭐 재단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뚜렷한 소득이 없고 본인의 자꾸 하신 부친인 최태민 목사도 그냥 이제 뭐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루신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돈이 구르면 2,730억이라는 재산이 이제 확인이 될까? 그게 지금 그 최순실 씨가 그 인출하지 못한 재산만 계좌에 남아있던 게 현금으로 4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좌에 또 41억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이 이권의 역사와 이렇게 부패, 뭐 하여튼 그 권한 남용, 알 수 없는 뭐 탈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뭐 투자를 잘해서 그 중간에 뭐 성공했을 수도 있겠죠. 워낙 그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또 경천 동지할 정도로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완전히 그 드러난 그 면모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차명 재산까지는 다 확인이 안 됐을 거고 또 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또 스위스라든가 뭐 아니면 케이만 군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또 어떤 돈들이 숨어 있을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일가가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이 2,730억이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이제 특검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는 점도 이 사건이 시작이 그냥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재임 시절에 몇 가지 이권 사업을 획책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 이제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만 시계열을 짧게 볼 수 없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500억이에요, 500억. 그러니까 예금 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들이 포함된 게 네. 500억이니까 엄청난 재산인 거죠. 이게 정말 좋은 회사도 500억 현금 자산 가지고 있기 어렵거든요. 금융자산 가지고 있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분들한테 정말 수익 사업, 좋은 수익 모델이었던 것 같네요. 오민혜 변호사님도 아마 이 사건 보셨을 것 같은데 수사 결과 오늘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밝혀진 사실들을 이제 볼 때마다 새롭고 놀랍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어디까지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통령 관련 뇌물 수수 부분 그것이 제일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그 구속 여부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뇌물이 오갔고 그 뇌물의 대가로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뇌물의 규모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뇌물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긴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게 삼성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되면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도 할 거다. 이 얘기는 특검이 삼성 수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거의 수사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 수사기간 만료가 다와가니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간 제한이 있는 특검에게 모든 수사를 다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다른 기업들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특검이 주로 4개 팀에 있었고 한 팀이 삼성 팀이었는데 중간에 딴 팀이 삼성 팀 같이 일을 나눠 했나 봐요. 아마 그 팀이 세월호 쪽 팀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호가 이제 뭐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면서 수사할 거리가 또 많지 않고 이래서 아마 그쪽 영향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삼성만 하기에도 이제 벅찬. 맞아요. 그래서 특검이 70일 동안 했는데 신정이랑 뭐 구정이랑 중간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정 구정 합쳐서 한 3일 정도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무를 안 한 날이.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반 검찰 특검 넘어오기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여서 근데 그때랑 이제 특검이 달라진 거는 하나가 있는데 2014년인가 이재용 회장과 이제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다가 특검이 접어들면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다만 완전히 묵비를 행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 조사 결과에도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으로 이제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지성 부회장,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그 다음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게 이제 4명의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이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이제 삼성의 지금 핵심적인 뭐랄까요 대응 전략이랄까 변호인들의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봐서는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자. 지금 현재 모든 키워드는 그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이제 겸임한 삼성전자 사장했던 박상진 이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걸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좀 자료들이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어차피 돈이 이제 나갔으니까요. 몇십억이라는 돈이 그 독일에 있는 그 뭐 가짜 회사 코어 스포츠라는 가짜 회사를 통해서 몇십억이 출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빼도 박도 못한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뭐 그룹의 미래이고 그룹의 후계자인 건 맞으나 이제 이런 사안들까지 이렇게 전부 보고되고 결제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근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 증거를 전부 입증해가지고 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뭐 일부 시민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 것이 그 재벌이라서 봐주기 없는 수사고 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는 사실은 좀 여전히 미지수고 우리 모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했던 것이잖아요. 특검 수사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재판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뭐, 결론에 승복을 하는 것을 떠나서, 사법부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법 피해자 모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정말로 뭐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은 그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불신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까딱하다가는 뭐 예를 들어 피고인 이재용이 국회에서의 이제 증언을 허위 증언을 했다. 이것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이어지면 결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참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좀 이렇게 법의 경계에서 미묘한 증언들을 하고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특히 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특검 분들이 이제 몇 분 남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그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번에 미전실이라 그러죠. 미래전략실이랑 그 산하 대관 조직을 다 해체하기로 발표한 것은 뭐 이른 어쨌든 간에 좀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축으로는 그 약간 얘기가 넘어가는 거지만 정경련에서 어쨌든 다 탈퇴를 하고 주요 지금 대기업들이 정경련 탈퇴를 굉장히 선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말하자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용 재판 같은 게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주요한 근거이고 원인이었던 것도 있고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입법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민주적인 통제나 어떤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됐던 게 사법 분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제가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신청이라도 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사건이고 해서 사실 국민참여 재판 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재판 풀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재판을 하면요, 이게 판단을 할 때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사실 까먹게 되거든요.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매일 재판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죠. 네. 그러면 그 삼성은 뭐 하여튼 B모 로펌에서 이제 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돈 버는 건 이럴 때 변호사들만 버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세간에 많이 있는데 네, 그 돈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참 변론 잘하는데요. 그죠? 삼성이 모르시네요. 그런 걸 몰라주고 네. 네. 아쉽네요. 정말 참 잘하는데. 너무 편향돼 있어요 삼성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있고 근데 이제 다음 넘어갈 게 삼성 하나만 더 짚으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동원한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딴 거는 또 뭐 삼성 주주를 이익을 배신한 횡령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삼성의 후계 구도 계승을 위해서 이제 이권을 주고 뭐 이제 그를 위해 바톤 터치를 한 것이 한축으로는 뭐 삼성의 주주들을 배신한 거고 권한을 남용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국민연금을 여기서 동원했다는 게 대단히 좀 쟁점적인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셨던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구속되는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갈 길이 좀 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이제 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연금이 올해 이제 작년에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미실현 이익일 수 있어서요. 이게 장부가와 실제 실현 이익은 항상 다릅니다. 아니요, 삼성전자에 어려워요.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본 건 이익을 본 거고, 이 문제가 된 사건은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해서 너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삼성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다 이제 법인격이 별도의 회사들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쟁점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향후에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당하고 이 주식이 이제 어떻게 좀 의결권 행사했을 때 국민의 이익에 편에 서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뭐 경영권 계승과 세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역시 또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눈과 시야, 뭐 전문가 집단의 워칭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동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재용 혹은 이제 하필 그때가 참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뭔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던 동시에 뭔가 이권 사업을 획책을 하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이 뭐가 아쉽다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때 마침 이건 대통령이래. 이건희 총수가 쓰러지시고 하필 경영권 승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참 역사에 되게 아이러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기업은 그냥 K재단, 미르재단에 얼마간 출연만 하고 사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별다른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맨날 있었던 일이겠거니 이렇고 준조세적으로 이제 돈을 뜯기고 말았던 대기업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대기업이 다 거래 관계나 대가 관계를 바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K나 미르재단만 돈 준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단 뭐 승마 사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최 씨와 박 씨의 이 커넥션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건 사실로 보여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일부의 어르신들께서는 맨날 이게 무슨 국가에서 이런 재단 만들자고 할 때 대기업이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삼성은 큰 기업이니까 더 많이 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은 그 스포츠 사업 승마에 대해서 돈 집어넣고 독일에 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삼성과 삼성공화국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공화국을 위해서 있었던 이 커넥션이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되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서 한 굉장히 가지 해봅니다. 드는 의문은 박근혜 정부만 그랬겠느냐. 그 앞정부인 MB 정부에서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밝혀질 날이 오겠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밝혀질 날이 오겠죠. 뭐 4대강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인데 네. 뭐 그런 것들도 밝혀질 날이 오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파헤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보복
보복이다, 뭐 정권 차원의 보복행위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에 맞게 좀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경유착 이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벌 받으실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하시니까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LCT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모 전 대통령의 형님이 관계돼 있다. 뭐 이제 이런 세간의 이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해운대구에 이제 거대한 건물 LCT가 이제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부산에 가보니까 열심히 공사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청장 하셨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배모 의원께서 지금 또 이제 네, 구속이 되셨죠? 구속이 되셨고 전 부산시장도 현재 최소 3천만 원은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또 보도가 났고 해서 이게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어떤 부당한 부패라기보다는 이 그 이권과 관련된 인허가권 등과 관련돼서 권력, 행정 권력이든 지방자치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벌 혹은 이익을 바라는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과 이제 짬짬이를 해서 일어나는 이 부패 사슬 이 자체가 좀 근절되기 위해서라 근절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 좀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단순히 정치보복이나 이런 것들로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이미 성숙한 시민 사회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러나 이제 그걸 트리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사회자의 본분에 맞지 않게 게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너르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 조용선 변호사님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했었는데 시청률은 사실 제일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서 이제 그랬는데 재밌는 게 그 뭐 블랙리스트 있다는 건 이제 다 드러난 건데 그 수사 결과 특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추측만 했는데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가 뭐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이제 나쁜 놈들 얘네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고 각종 국가에서 있는 뭐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 반대로 했을 때 뭐 흑백이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단체들은 좀 애국 단체들이니 좀 지원을 해줘라라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학에서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의심하고 있는 그 시위 단체, 어땡땡 연합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단체로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위를 해주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번 특검의 법률상 수사 대상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못했죠. 특히나 이제 그 특검 사무실 앞이라든가 아니면 특검의 박영수 특검의 집에 가서 뭐 시위를 하고 과격한 언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게 있으면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 일이 너무 많았던 것도 있고 그런 일들에서 특검이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다 보니까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게 좀 어색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국민들의 힘이 그 세력들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관련해서 고발을 했어요. 중앙지검에 그 특검 앞에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뭐 야구방망이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했던 분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 또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법원 앞에 또 오셔가지고 법원 앞에 수많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봤는데
또 되게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좀 이런 사안을 검찰에서도 좀 수사를 잘 하고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또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생각을 누가 했습니다. 고발했나요? 중앙지검. 오늘 청년당이었나? 예, 그러니까 아. 고발 주체는 그렇게 했고, 네. 예, 그래서 그 행위를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이제 노골적인 위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민분이 민변 사무실로 전화 오셔가지고 고발 안 하냐, 네. 민변에서 고발 안 하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발 주체로는 잘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의뢰가 와야 이제 고발 대리를 하는 격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자꾸 저희를 고발 단체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저희 변호사 단체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고발은 잘 하지 않는다는 점 혹시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뭐 또 고발이 이루어졌다니까 다행인 것 같네요. 어쨌든 수사기관 기록을 보면 청와대 이제 아마 땡땡 수석실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실에서 정경련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24억을 22개 단체에 2014년에 지원했고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에는 22개 단체에 9억을 지원해가지고 총 68억이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경련을 이용해서 이제 돈이 간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김용민 변호사님 지적하듯이 국정원을 통해서 은밀한 또 자금이 지원돼서 그 이른바 관제 데모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한 정황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몇 년 되긴 했는데 총리실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들이 보도가 되고 확인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단체, 보수 시민 단체의 정부의 지원금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지원금 명목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들인데 그게 사실 명목상으로는 다 좋은 것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관제 데모나 그들이 원하는 고소고발을 대리해주는 대가로 들어간 것이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예전에 법정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했다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특정한 이념이나 혹은 정부의 반대파에 이제 해당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배제를 했을 것 같고 남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예뻐 보이는 단체들에 대해서 전경련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없냐라고 이제 모모 수석실에서 이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특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의 추정이 아니고 특검의 발표니까 네, 저는 고발당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민변도 이런 거 좀 신청할 걸 그랬나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안 되죠. 저희는 무조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근데 참 그런 게 아까 이제 최순실 그리고 뭐 정유라 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특검에서 제일 피고인이 많이 발생한 건 이화여대. 네, 맞아요. 예, 인것 같더라고요. 삼성이 아니라 이화여대라는 게 참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미묘한데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와중에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이 또 어떻게 보면 묘한 어떤 하나의 또 원동력이나 촛불로까지 가는데 이제 좀 기여를 한 바도 있었는데, 참, 결과적으로, 아직도 그 학생들은 뭐, 심리치료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점거 농성 과정에서 좀, 학생들이 또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특히 뭐 전경들이 대거 투입된다든가, 뭐 교수들이 자기를 좀, 제자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측에서는 뭐, 또 여성 혐오적인 그런 것들의 인터넷에서의 그런 표현들, 부적합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이화여대 학생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니까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공격을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좀 많은 것들을 한편에서 좀 남긴 어떤 싸움이고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유라 씨는 이제 저희가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화여대 입학은 좀 취소된 거죠? 고등학교 입학까지 다 취소된 걸로 알고 그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중졸로, 네. 그래서 그 기소 내용이나 수사 내용 보니까 최순실 씨가 청담고등학교 그 선생님한테 30만 원인가 20만 원 준 것까지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뭐 학점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사실 뭐 되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누구의 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체육특기생이나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좀 제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좀 편의를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지고 출석이나 이런 거에서 좀 관대한 경향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적이 대학의 현실이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반대로 들었습니다. 사실 준 내부자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준 내부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뭐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그분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역으로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을 하고 학점이나 이런 데에서 특혜나 편의를 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빌미가 돼서 최순실이 이화여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화여대에 저기 어떤 정책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해 딸을 볼모로 잡혀서 역이용 당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림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이화여대가 이제 이 정부에서 프라임 사업, 뭐 에이스 사업, 코어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아직 이제 특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가성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근데 역으로 김영민 변호사님이 제보 들으신 거에 의하면 역으로 이제 이쪽이 저기 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역으로 볼모로 잡아서 했으면 이제 특검에서 프레임을 잘못 잡고 수사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우리가 아마 최순실 씨가 이제 그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권 사업 말고 이제 인사에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뭐 심지어 대법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이제 다 나왔는데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뭐 오민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네, 사실 저도 이게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떤 행위까지 했나 이거를 보는 게 되게 너무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 지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민관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혐의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보면 이제 대통령이랑 공모를 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근데 그게 어떤 인사 개입이냐?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공적 원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미얀마 대사와 그리고 코이카 이사장을 인선하는 과정에 개입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특검이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귀인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특검에서 발표한 공소사실 요주에는 이제 익명 처리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취지대로 하면 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 KB 그쵸. 하나은행이니까 이제 뭐 원래 외환은행 출신인지 하나은행 출신인지 알 길은 없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독일의 지점장으로 계셨던 이땡땡님이 계셨는데 이땡땡님이 이제 뭔가 안 것 같아요. 예, 내막을. 최순실 씨가 굉장히 귀인이라는 네. 걸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던 것 같고 이제 그걸 대가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한 거죠. 하나은행 안에서의 KB 하나은행에서 이제 본부장급으로 좀 승격을 시켜달라. 근데 이제 이게 직접 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인사가 났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얀마 대사로 임용되신 삼성전기 임원 출신이라는 그분과 그리고 이제 코이카 이사장인 그분 이제 코트라 출신인데 보통 이제 이 코이카 이쪽은 외교 공적 원조 사업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외교통상부 출신 분이 이제 가는 자리인데 이거 이제 코트라 출신 분이 이제 간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있었던 그 공모자랄까 내부자랄까 이 역할을 한 게 이 프랑크푸르트 은행 지점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금융회사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법에는 근거가 없어도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징계 요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징계 요구를 하면 또 징계를 해야 되는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딱 그걸 이용한 거네. 정확한 루트를 알고 들어간 거죠.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저렇게 들어간 것들 보면. 그리고 사실 여기 특검 수사에서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왜 예전에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한참 그 말이 많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모 씨가 고영태 씨랑 얘기하는 것들을 녹음하고 또 주변 지인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을 녹음했던 건데 네. 거기에 보면 관세청 인사도 최순실이 개입을 하는 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관세청 인사를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누구를 소개해주고 추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그 인사에 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에 깊게 개입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인사 개입을 한 게 적극적으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개입을 했고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관세청이나 이런 인사 개입하는 것들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더라도 어쨌든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에 사람을 심어놓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참 멀리까지 내다보고 열심히 움직였던 원래 불법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이. 사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대법관 인선에도 이제 그 관여가 된 정황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은 모르셨을 수도 있죠. 본인은 이제 그 뭐 대신 분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드러난 그 하나은행 내부의 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트라 미얀마 대사 이런 건 이제 특검에서 전부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변에서 뭐 음모적으로 다루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국정원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국정원 진짜 무서워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번째 방송인데 거의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청취율과 순위는 굉장히 연연하지만 그래도 가십은 안 다루겠다는 이제 그 강한 의지로 가장 얘기를 안 다룬 게 사실은 비선 진료 관련된 건 사실은 이제 거의 안 다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료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허위 증언, 뭐 대통령이 이제 또 뭐 그런 일 없다, 저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 보안이 뭐 뚫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얽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오민혜 변호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점이 뭐 법 위반이라든지 뭐가 문제됐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가십으로 갔던 경향이 없지 않아서 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의혹이 제기된 정도이고 다만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김영재 의원이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왔을 때 좀 많이 회자가 됐던 인물인데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 씨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정말 좀 관련되어서 혜택을 받고 좀 내밀한 관계에 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특검 수사 결과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비선진료 의혹을 다루면서 이제 세월호 7시간도 같이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국민적인 기대도 있었고 실제로 특검도 계속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내용도 일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수사 결과 발표상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 검찰에서의 수사 과제로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비선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비선진료라는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뭡니까 비선진료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라고 한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양쪽의 필요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된 그런 진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 의료진으로 근무를 하고 소위 말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료 진료 행위나 치료 행위를 하려면은 검증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이런 네. 사람들이 하거나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위촉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뭐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이라든가 뭐 마약관리법 이런 것들을 위반해 가면서 프로포폴을 처방을 해서 사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불법적인 시술이나 처방을 했던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비선진료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꾸 비선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법 적용을 제대로 안 받았으면 불법 시술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그 야매 시술을 이제 받은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주치의가 있고 자문의가 있는데 그거에 전혀 이제 해당되지 않는 이제 뭐 김영재 의원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 흥미로운 것은 특검에서는 이제 저는 왜 이럴 때 아줌마라는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사 아줌마와 치료 아줌마 그리고 운동 치료 왕심리 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무면허 의료인들이 관저 청와대 안까지 들어와서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을 했다. 의혹이 아니라 확인을 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진 다른 주사 아줌마는 실제로 청와대 들어가서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굉장히 의혹으로 뭐 주사 바늘이 뭐 사진에 봤을 때 어떻네 저떻네 뭐 이런 것들은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뭐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몇몇 뭐랄까 용하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법에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시술을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받은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 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 그거에 따른 좀 대가성으로 혜택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또는 그 처남이 운영하는 어떤 화장품 혹은 이제 그런 그 에스테틱 관련한 업체들도 몇 가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 그거는 이제 명백한 게 아닌가. 더구나 이제 이쪽에 김영재 의원 쪽이 이제 그 중동 진출을 도와봐라라고 어떤 전문가 컨설팅 업체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좀 힘들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랬더니 그쪽 회사가 막 그 세무조사를 당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그 인과관계가 정확히 해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작은 일에도 참 꼼꼼하고 집요하게 잘 챙긴 것 같아요. 이 그 뭐 대통령께서 그러셨는지 최순실 씨가 그랬는지는 좀 알긴 어렵지만 그 뭐 차병원 관련해서도 의혹은 많은데 아직 차병원 같은 경우도 전혀 의혹이 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굉장히 큰 기업이고 위험한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시각각 증거는 인멸될 거고 장부는 파기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짧게 정리하는 방송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의 핵심, 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라거나 블랙리스트, 결국에는 박근혜를 초점으로 한 그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을 정리해 준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탄핵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또 뇌물 사건이죠. 그걸 잠깐 보면은 그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430억 정도를 받거나 약속했고 실제로 받은 게 300억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300억이 큰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정말 뇌물죄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가를 뭐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된 삼성만 현재 그 집어넣은 것이고 다른 회사들 대기업들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뇌물을 430억을 수수했거나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법에 보면은 이게 300억이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법에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1억 이상이에요, 그냥 한이. 그래서 뭐 10억, 100억 이거는 아예 그냥 고려하지 않고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300억, 430억을 삼성과 관련해서 수수 또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뭐 제대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만 재판이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그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지금 단순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네 마네 이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이 정도의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탄핵이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형사 사건 이제 공소가 되면 그 변호인을 참 하고 싶네요. 진심이십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자백 전문. 자백을 하고 이제 이것도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네요. 그래서 참 그게 흥미로운 이제 앞으로 주요하게 이제 바라볼 거죠. 이게 특검 수사 결과에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뇌물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아까 얘기했던 이재용 부회장 꼬리 자르기, 박근혜 대통령 꼬리 자르기 이 두 개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들을 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변에서 이것도 중계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일을 키우나요, 제가? 아니요.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하면 또 이제 그 잃었다고 초심을 잃었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네 그렇습니다. 일을 좀 너무 키우지 마십시오.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간 방송 하나 메꾸는 것도 사실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소한 그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것도 이제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대포폰 쓴 것도 네. 이제 이건 분명히 좀 잡범이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처벌을 좀 받는 건 좀 확실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작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 정도로 대충 이제 특검을 저희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늘어진 감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고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만약에 이제 특검 결과가 이제 뭐 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가?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로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냥 방송에 있는 화면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종편의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선거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서도 다른 이슈들이 뉴스란을 점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얘기들, 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고단하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도 민변에서 별도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다음 주에 그 탄핵 엔드라는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네, 이게 3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사탕 먹기 좋은 날인데 그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충정로역에 있는 벙커원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벙커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파파이스를 공개 방송하는 곳이고 파파이스를 많이 보고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신청을 받거나 저희에게 뭐 접수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혼자 오시기 적적하니까 2-3명씩 꼭 데리고 오십시오. 입장료 따로 없습니다. 오셔서 방송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주요한 게스트들이 있는데요. 벌써 공개되나요?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정된 게스트로 변호사 2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아닌 분 2분이 계십니다. 변호사 2분 중에 한 분은 민변 특위에 계시는 위원장님 백승환 변호사님, 전 민변 회장님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나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대리인단 박근혜 탄핵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탁경국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분 2분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 매우 반가운 인물들인데요. 한 분은 그 김덕진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퇴진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집회 때 맨날 사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좀 덩치 크고 머리 크신 분인데 그분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실 겁니다. 아마 사회 잘 봐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었던 매우 중요한 내부 고발자이죠.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이분이 나와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꼭 나오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독일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주시기로 꼭 약속을 하고 제대로 무사히 귀국을 했으면 나오실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귀국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4분이 확정돼서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후일담들 이런 것들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꼭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항상 게스트 모시는데 주로 이제 변호사님들만, 저희 민변 변호사님들 모셨거든요. 그동안 이제 시청률을 위해서 더 거대한 좀 셀럽을 좀 섭외하고 싶은 욕망도 이제 치솟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꾹꾹 참았다가요. 지금 마지막 저희 공개 방송에서 좀 같이 하는 시간을, 또 이제 저희끼리만 방송을 하면 이제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4분 외에도 또 깜짝 게스트가 더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은 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당일날 좀 많이 오셔서 좀 민변 변호사들 얼굴도 좀 보고 같이 앞으로 한국 사회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건지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허심탄회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민혜 변호사님도 그날 나오시죠? 네, 같이 뵙겠습니다. 드디어 김준우 변호사와 오민혜 변호사 얼굴이 공개되는 날이군요. 네,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네, 기대는 뭐 안 하셔도 돼요. 풀 메이크업을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탕 드리나요 혹시? 사탕은 저희 그 회원팀에서 아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겠죠? 네. 하여튼 저희 사탕을 드릴 수도 있는데 롯데 사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점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12번째 방송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좀 한번 박근혜 게이트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들에서 쭉 이제 좀 다뤄봤고요. 이것들이 반복되는 구조와 이제 이제 적폐 청산을 위한 과제는 좀 13번째 방송에서 같이 좀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게스트 없는 방송이라 좀 머쓱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 김용민 PD님부터 좀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끌고 올지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자 했는데 다 초심자이다 보니까 처음에 실수도 많이 했고 여전히 방송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이 탄핵 정국을 민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쓴소리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뭐 결과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방송을 사실은 진행자 위주의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들의 캐릭터도 좀 살려가고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탄핵 정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게스트들이 나오셔서 보고 계시고 계속 진행을 지켜봤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느라 불가피하게 게스트 위주의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을 저희가 더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밌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내용 위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쉽게 설명드리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방송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방송 관련 말고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 꼭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많이 들어보셨고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삐 소리 나죠. 네, 그 사건 뭐 제가 계속 변호인으로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사건에서 그 박근혜 오촌을 살해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사촌 형이 사실은 범인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일가의 민낯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과연 언제쯤 다뤄질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꼭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그 얘기는 다른 방송 가서 하세요. 다른 방송 가서. 네, 오미래 변호사님. 네,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꼭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갔을 때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항상 행진을 할 땐 세월호 가족분들이 맨 앞에서 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제 헌재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에 들어있긴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수많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혹은 수사가 된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밝혀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밝혀내는 게 그 피해 가족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또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회였고 이 엄중하다면 엄중할 시기에 이렇게 탐캐스트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공개 방송 때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 오늘도 이제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3번째 방송, 다음 주 방송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고 그 공개 방송 업로드가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탐캐스트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새로운 방송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찾아뵐지, 네, 그때 제가 찾아뵐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또 새로운 방송들로 꼭 탄핵 얘기만 이제 쭉 했는데 저희가 다른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제 특검에서 또 잘 정리를 해줘서 이제 꼼꼼하신 시민분들이면 이제 직접 이거 그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이제 보시면 또 뭐 잘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탄핵도 이제 기일이 이제 끝났고 이제 특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이제 이것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 모든 시작들이 과연 어떻게 발생했는 건지를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은 다음 주가 그 이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전에 정리하는
방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쉽게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저희 오늘 잡담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핵심 인물은 둘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그 핵심 인물에 약간 비켜있는 정윤회라는 사나이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세대 분들은 또, 최순실이 누구일까? 최태민의 딸이라고 하는데, 최태민은 또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맡기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재밌는 옛날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들 뭐 박근혜 하면 이제 누구의 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죠, 첫째 딸. 그리고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뭐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이비 종교 목사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처음에 알게 된 게 한 1975년 무렵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행사 도중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쯤에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이제 딸,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만나게 됐고, 친하게 됐고, 또 박근혜는 당시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는 최태민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사처럼 들리는 얘기로는 둘이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서진들이 박근혜와 최태민을 떼어놓아야 된다. 자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빌미로 해서 자꾸 이권에 개입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뭐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딸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통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비밀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사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이 최순실은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인 거죠. 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인이 6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순실은 그 5번째 부인의 딸이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이제 최태민이 특별히 좀 최순실을 많이 아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총애를 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박근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전,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주 오래된 지인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둘이 찍었던,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도 언론에 가끔 나와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둘은 그런 사이였고, 정윤회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잖아요. 정윤회는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남편도 두 번째 남편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재혼을 한 상태에서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분이 예전에 80년대 초에 첫 번째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의혹을 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 청와대 직원은 현재 뭐 휴직, 퇴사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90년대 이제 중반에 정윤회 씨와 다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에 딸이 하나 생기는데 그 딸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유라 씨입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과 정윤회가 2014년에 이혼을 해요. 뭐 이혼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혼한 시기가 좀 특이하죠. 2014년 3월쯤에 이제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정윤회 문건이 나와서 좀 시끌시끌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들은 다 비밀로 붙인다 이런 특이한 이혼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장인물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회와 최순실과 박근혜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니냐, 뭐 특별한 관계가 뭐가 있었냐,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경재단 사건이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유경수 이 두 분이 만들었던 재단인데 그 유경재단의 분쟁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박근혜의 편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윤회와 최순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박근혜 측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 알려진 것일 뿐이지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히 뿌리 깊은 이나 이제 몇 가지 학원들을 했고 뭐 재단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뚜렷한 소득이 없고 본인의 자꾸 하신 부친인 최태민 목사도 그냥 이제 뭐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루신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돈이 구르면 2,730억이라는 재산이 이제 확인이 될까? 그게 지금 그 최순실 씨가 그 인출하지 못한 재산만 계좌에 남아있던 게 현금으로 4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좌에 또 41억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이 이권의 역사와 이렇게 부패, 뭐 하여튼 그 권한 남용, 알 수 없는 뭐 탈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뭐 투자를 잘해서 그 중간에 뭐 성공했을 수도 있겠죠. 워낙 그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또 경천 동지할 정도로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완전히 그 드러난 그 면모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차명재산까지는 다 확인이 안 됐을 거고 또 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또 스위스라든가 뭐 아니면 케이만 군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또 어떤 돈들이 숨어 있을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일가가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이 2,730억이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이제 특검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는 점도 이 사건이 시작이 그냥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재임 시절에 몇 가지 이권 사업을 획책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 이제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만 시계열을 짧게 볼 수 없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500억이에요. 500억. 그러니까 예금 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들이 포함된 게 네. 500억이니까 엄청난 재산인 거죠. 이게 정말 좋은 회사도 500억 현금 자산 가지고 있기 어렵거든요. 금융자산 가지고 있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분들한테 정말 수익 사업, 좋은 수익 모델이었던 것 같네요. 오민혜 변호사님도 아마 이 사건 보셨을 것 같은데 수사 결과 오늘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뭐 밝혀진 사실들을 이제 볼 때마다 새롭고 놀랍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다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어디까지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통령 관련 뇌물 수수 부분 그것이 제일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또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그 구속 여부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뇌물이 오갔고 그 뇌물의 대가로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뇌물의 규모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뇌물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긴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게 삼성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되면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도 할 거다. 이 얘기는 특검이 삼성 수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거의 수사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 수사기간 만료가 다와가니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간 제한이 있는 특검에게 모든 수사를 다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다른 기업들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이제 특검이 주로 4개 팀에 있었고 한 팀이 삼성팀이었는데 중간에 딴 팀이 삼성팀 같이 일을 나눠 했나 봐요. 아마 그 팀이 세월호 쪽 팀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호가 이제 뭐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면서 수사할 거리가 또 많지 않고 이래서 아마 좀 그쪽 영향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삼성만 하기에도 이제 벅찬. 예. 맞아요. 그래서 특검이 70일 동안 했는데 신정이랑 뭐 구정이랑 중간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정 구정 합쳐서 한 3일 정도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무를 안 한 날이.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반 검찰 특검 넘어오기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여서 근데 그때랑 이제 특검이 달라진 거는 하나가 있는데 2014년인가 이재용 회장과 이제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다가 특검이 접어들면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다만 그 완전히 묵비를 행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 조사 결과에도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으로 이제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지성 부회장,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그 다음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게 이제 4명의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5명이 이제 그 기소가 된 건데요. 그 이제 삼성의 지금 핵심적인 그 뭐랄까요 대응 전략이랄까 변호인들의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예,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봐서는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자. 예. 지금 현재 모든 키워드는 그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이제 겸임한 삼성전자 사장했던 박상진 이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걸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좀 자료들이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어차피 돈이 이제 나갔으니까요. 몇십억이라는 돈이 그 독일에 있는 그 뭐 가짜 회사 코어 스포츠라는 가짜 회사를 통해서 몇십억이 출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빼도 박도 못한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뭐 그룹의 미래이고 그룹의 후계자인 건 맞으나 이제 이런 사안들까지 이렇게 전부 보고되고 결제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끝단의 워칭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동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재용 혹은 이제 하필 그때가 참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뭔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던 동시에 뭔가 이권 사업을 획책을 하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이 뭐가 아쉽다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때 마침 이건 대통령이래. 이건이 총수가 쓰러지시고 하필 경영권 승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참 역사에 되게 아이러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기업은 그냥 K재단, 미르재단에 얼마간 출연만 하고 사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별다른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 맨날 있었던 일이겠거니 이렇고 준조세적으로 이제 돈을 뜯기고 말았던 대기업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대기업이 다 거래 관계나 대가 관계를 바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K나 미르재단만 돈 준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단 뭐 승마 사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최 씨와 박 씨의 이 커넥션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건 사실로 보여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일부의 어르신들께서는 맨날 이게 무슨 국가에서 이런 재단 만들자고 할 때 대기업이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삼성은 큰 기업이니까 더 많이 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은 그 스포츠 사업 승마에 대해서 돈 집어넣고 독일에 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삼성과 삼성공화국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공화국을 위해서 있었던 이 커넥션이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되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박근혜 정부만 그랬겠느냐. 그 앞정부인 MB 정부에서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밝혀질 날이 오겠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밝혀질 날이 오겠죠. 뭐 4대강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인데 뭐 그런 것들도 밝혀질 날이 오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파헤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보복
보복이다, 뭐 정권 차원의 보복행위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에 맞게 좀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경유착 이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벌 받으실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하시니까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LCT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모 전 대통령의 형님이 관계돼 있다. 뭐 이제 이런 세간에 이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해운대구에 이제 거대한 건물 LCT가 이제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부산에 가보니까 열심히 공사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청장 하셨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배모 의원께서 지금 또 이제 네, 구속이 되셨죠. 구속이 되셨고 전 부산시장도 현재 최소 3천만 원은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또 보도가 났고 해서 이게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어떤 부당한 부패라기보다는 이 그 이권과 관련된 인허가권 등과 관련돼서 권력, 행정 권력이든 지방자치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벌 혹은 이익을 바라는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과 이제 짬짬이를 해서 일어나는 이 부패 사슬 이 자체가 좀 근절되기 위해서라 근절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 좀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단순히 정치보복이나 이런 것들로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이미 성숙한 시민 사회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러나 이제 그걸 트리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사회자의 본분에 맞지 않게 게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너르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 조용선 변호사님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했었는데 시청률은 사실 제일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서 이제 그랬는데 재밌는 게 그 뭐 블랙리스트 있다는 건 이제 다 드러난 건데 그 수사 결과 특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추측만 했는데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가 뭐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이제 나쁜 놈들 얘네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고 각종 국가에서 있는 뭐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 반대로 했을 때 뭐 흑백이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단체들은 좀 뭐 애국 단체들이니 좀 지원을 해줘라라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학에서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의심하고 있는 그 시위 단체, 어땡땡 연합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단체로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위를 해주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번 특검의 법률상 수사 대상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못했죠. 특히나 이제 그 특검 사무실 앞이라든가 아니면 특검의 박영수 특검의 집에 가서 뭐 시위를 하고 과격한 언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게 있으면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 일이 너무 많았던 것도 있고 그런 일들에서 특검이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다 보니까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게 좀 어색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순실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덧붙일 이야기가 굳이 있다면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79년도에 이제 그 김재규 씨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님이 다 총 맞아 죽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그 이례적이라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더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허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아직도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정도의 30대 정도에 있던 그리고 이제 쭉 구중궁궐에서만 자랐던 박근혜라는 한 젊은 여성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허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과정에서 결국 이 그 최태민 그 뭐 정확히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집안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많은 것들을 믿고 맡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 쭉 이제 이동안에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어떻게 엮이게 됐는가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최태민 씨의 이제 딸이 그 최순실 씨 말고 그 언니가 최순득 씨가 또 있었는데 최순득 씨의 이제 그 딸이 장시호 이 분이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장시호와 정유라는 사촌 언니 동생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장시호 씨가 또 이제 역시 그 굉장히 많은 걸 가담을 했는데 이 장시호 씨가 이제 이번 특검에서 또 굉장히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제 수사의 고리가 많이 풀렸다는 게 이제 언론에서 잘 주지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뀌고 그 최순득 씨라는 분도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하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관여를 한 것이 없고 지금은 이제 주된 핵심 인물은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됐던 것들에 사실 정윤회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윤회 씨는 굉장히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고 아마 2002년인가 이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이권에도 개입을 했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박지만과 최고 권력을 다투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혼 이후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급부상을 한 것 같고 정윤회는 뒤로 물러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최순실만 이렇게 나쁜 짓 했냐? 정윤회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게이트에 일어난 어떤 구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근데 그 제가 TV를 보니까 그 JTBC에서 하는 스포트라이트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조순재 씨라는 분의 아드님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 주장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최태민 목사의 그 5번째 부인 이 임선희 씨라는 분인데 이제 임선희 씨 분 딸이 이제 최순실 최순득이고 근데 이제 임선희 씨도 재혼이었고 임선희 씨가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조순재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녹취록을 이제 2007년 대선 당시에 싹 한번 풀어서 이제 여의도에서 한번 난리가 났다가 이제 그냥 사라지고 2007년 대선 당시인가요? 그 2012년 대선 당시인가 조순재 씨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조순재 씨 아드님이 지금 이제 비망록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제 보도가 났는데 거기에 얘기에 따르면 그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 최초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9년, 80년에 쫓겨나고 나서 그 뒤에 많은 일들을 이제 임선희 씨가 또 했던 것 같더라고요. 최태민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조순재라는 분과 최순실, 최순득은 동복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른데 이제 어머니는 같은 이제 그런 사이라고 이제 알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은밀한 이권들이 이제 유경재단이라든가 정수장학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쭉 굴레를 이제 계속 되어 왔고 결국은 이제 이 살아남은 자들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국정을 농단하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이 게이트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이제 굴러온 이제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 또 빠져 있는 중요한 조연이 있죠. 국정원. 지금 사실 뭐 수사나 뭐 현재 탄핵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의 개입도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근거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긴 했고,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 뭐 사찰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어서,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나면서 계속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봐야죠, 국정원도. 그래서 이제 국정원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이제 예. 무서우세요? 네, 그럼요. 민변 내 국정원으로 알려진 아닙니다. 국정원을 무서워하시다니. 네, 국정원 얘기 잘 모르겠고 저기 뭐 하나 제가 아까 얘기 빼먹은 게 있어서 오늘 그 특검 수사 발표 자료 보면 최순실 일가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확인된 재산이 이제 2,730억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 이제 2,730억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땅한 그 최순실 씨가 뭐 유치원 선생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근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 증거를 전부 입증해가지고 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뭐 일부 시민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 것이 그 재벌이라서 봐주기 없는 수사고 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는 사실은 좀 여전히 미지수고 우리 모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했던 것이잖아요. 특검 수사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재판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뭐, 결론에 승복을 하는 것을 떠나서, 사법부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법 피해자 모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정말로 뭐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은 그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불신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까딱하다가는 뭐 예를 들어 피고인 이재용이 국회에서의 이제 증언을 허위 증언을 했다. 이것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이어지면 결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참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좀 이렇게 법의 경계에서 미묘한 증언들을 하고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특히 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특검 분들이 이제 몇 분 남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그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번에 미전실이라 그러죠. 미래전략실이랑 그 산하 대관 조직을 다 해체하기로 발표한 것은 뭐 이른 어쨌든 간에 좀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축으로는 그 약간 얘기가 넘어가는 거지만 정경련에서 어쨌든 다 탈퇴를 하고 주요 지금 대기업들이 정경련 탈퇴를 굉장히 선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말하자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용 재판 같은 게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주요한 근거이고 원인이었던 것도 있고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입법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민주적인 통제나 어떤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됐던 게 사법 분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제가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신청이라도 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사건이고 해서 사실 국민참여재판 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재판 풀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재판을 하면요, 이게 판단을 할 때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사실 까먹게 되거든요.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매일 재판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죠. 네. 그러면 그 삼성은 뭐 하여튼 B모 로펌에서 이제 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돈 버는 건 이럴 때 변호사들만 버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세간에 많이 있는데 네, 그 돈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참 변론 잘하는데요. 그렇죠? 삼성이 모르시네요. 그런 걸 몰라주고 네. 네. 아쉽네요. 정말 참. 잘하는데. 너무 편향돼 있어요 삼성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있고 근데 이제 다음 넘어갈 게 삼성 하나만 더 짚으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동원한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딴 거는 또 뭐 삼성 주주를 이익을 배신한 횡령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삼성의 후계구도 계승을 위해서 이제 이권을 주고 뭐 이제 그를 위해 바톤 터치를 한 것이 한축으로는 뭐 삼성의 주주들을 배신한 거고 권한을 남용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국민연금을 여기서 동원했다는 게 대단히 좀 쟁점적인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셨던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구속되는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갈 길이 좀 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이제 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연금이 올해 이제 작년에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실현 이익일 수 있어서요. 이게 장부가와 실제 실현 이익은 항상 다릅니다. 아니요, 삼성전자에 어려워요.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본 건 이익을 본 거고, 이 문제가 된 사건은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해서 너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삼성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다 이제 법인격이 별도의 회사들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쟁점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향후에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당하고 이 주식이 이제 어떻게 좀 의결권 행사했을 때 국민의 이익에 편에 서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뭐 경영권 계승과 세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역시 또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눈과 시야, 뭐 전문가